예, 안녕하십니까. 물교수 유병태입니다. 올해 23년 12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3,644명인데 합격자가 1,725명이랍니다. 합격률이 52.99%. 변호사 시험은 그러는데 올해 법무사 시험은 7,616명이 출원했고 법무사 시험은 이 중에서 130명 합격시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참, 차라리 그냥 로스쿨 나온 사람들 그냥 다 그냥 변호사 자격증 주시죠고 막. 어쨌든 그렇다 이거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있는 이거 들으시면은 법무사 시험용으로도 되고 변호사 시험용으로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취하고 오늘 이제 민법 총칙이 어쨌든 끝낼 겁니다. 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뭐 내일부터는 이제 계약법 채권 강론부터 하고 채권 총론 물권법 순서로 할 건데 기존에 지금 현재 요 민법 읽기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송덕수 교수님도 이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뭐 책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건강하시면서 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5판으로 촬영한 거지만 뭐 올해 아마 6판이 나왔을 올해인가 6판이 나왔을 겁니다. 하여튼 요 번호 따라서 송수 교수님 채권 총론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출간했던 민사법 완전정복 물권법 부분 요 번호를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키우면은 좀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페이스북에 요걸 캡처해 가지고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하여튼 활용하셔서 계약법 요 촬영하고 있는 중에 채권 총론 물권법 미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기에 촬영되고 난 이후에 이 교과서가 또 개정돼서 최신 판례 개정된 법률 특히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당히 신경 써서 개정된 부분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보셔야 될 거고 뭐 교수님들 교과서보다 중개사용 교과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훨씬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내 책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 어쨌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 승인, 채무 승인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승인이라 하면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시효 이익을 받을 자가 예컨대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있어. 그거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라는 거죠. 당사자 승인할 수 있는 자 가장 대표적인 자는 채무자이겠지만 거의 대리인 또 승인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외의 자인 제3자 옆집 아저씨가 채무 승인할 수는 없겠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한 승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 주 채무자에 대한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당연히 미치겠지만 보증 채무 중단의 효력이 주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행인수인은 그런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얘나 옆집 아저씨가 똑같은 거죠.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중단이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특별한 사정, 예컨대 채무자로부터 수권받은 대리인이라면 뭐 대리인으로서 할 수는 있겠죠.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 처분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한 빚진 거 한다. 뭐 이 정도. 그러나 관리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관리 능력도 행위 능력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 능력 있어야 채무 승인이 가능하다. 행위 능력 있으면 의사 능력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은 승인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자의 승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채무를 승인할 수 있으며,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승인할 수 있으며 노동력 100% 상실한 자도 의사 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그 승인 및 포기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출장소장 이런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승인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회사 채무에 대해서 이들이 승인이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효력 없다. 간혹 그 총무과장한테 그래 뭐 인정받고 그걸 마치 승인 받은 듯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상대방 승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대표적인 게 채권자죠.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 채무를 승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거 시효 중단의 효력 가지는 승인이 아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1번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승인으로 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번 저당권은 이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어서 말소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무효인 저당권일 수도 있습니다. 무효인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말소 의무자가 그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혼자서 원칙적으로 말소시킬 수가 없죠.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뭐 말소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으니까 다음 2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번 저당권이 무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저당권 설정하는 게 1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마찬가지로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채권자이고 그에 대하여 행하지는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유효하다는 거. 이때는 채권자인 미성년자가 이익만 누리게 되겠죠. 승인의 요건,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뭐 비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상속 포기 그거 무효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뭐 사전에 그런 거 포기 이런 것들을 허용해 버리면 그 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무를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은
시효 완성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효가 진행되고 나서 시효 완성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될 뿐이다. 시효 진행 전에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도 할 수 없고, 소멸시효 이익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진행되고 난 뒤에 시효 완성되기 전에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가능하고, 시효가 완성 안 됐으니까 소멸시효 이익 포기할 게 없죠. 시효가 완성된 후 이제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 완성돼 버리는데, 당연히 그때는 시효 이익 포기만 할 수 있겠죠. 승인의 방법,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특정을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로식이 원칙이죠. 법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불로식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증서를 제작성하는 행위, 담보, 기한, 유예, 너한테 빚진 거 있으니까 좀 말미를 달라. 그것도 결국에는 채무 승인이죠. 면책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도 채무 승인이 됩니다. 소송 계속 중 분쟁 해결의 방편으로 토지 매수를 제의한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취득시효 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 취득시효 이익 포기가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또 이 말을 꺼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지인이 돈을 빌려서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놨는데, 그 소유자가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누군가가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서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을 한 이유가, 자기가 경락을 받고 차익 지급 신청하면은 실제 자기가 부담할 돈이 부담 안 해도 그냥 소유권 가져오더라는 거죠. 어쨌든 돈 빌려간 사람이 돈 갚을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락을 받고 차익 지급 신청을 했는데, 그 가압류해 놓은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보면은 10년이 넘었다. 따라서 그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완성했으니까 저당권 경매 신청하고 거기에서 차익 지급 받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리가 난 거죠. 그 금액이 거의 10억에 가까웠었는데, 그래서 어째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분한테 두 분이 아는 사이냐 물어보니까 아는 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게 있냐, 본인이 이체받은 게 있냐, 하다못해 10,000원짜리라도 있냐, 시효 완성 전에. 그래서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거래 내역을 조회해가지고 그걸 보내달라. 그거 가지고 내용 증명 하나로 끝낸 거죠. 그 이의 신청한 채권자한테, 봐라, 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자를 받았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 시효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저당권의 기한 경매 실행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도 그걸 알아듣는 거죠. 그 상대방 법인체고 공공기관이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거죠.
그러고 이쪽에서 시효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하니까 계속 진행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의신청인 걸 철회하고 이분은 그 차익 지급에 의해서 실제 부담하는 돈 없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거죠. 10억을 벌었는데 내한테 얼마를 줬을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10억을 벌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죠. 납은 일부 변제, 일부 상계,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 전부에 대해서 채무 승인으로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까 통장에 입금한 거 그게 채무 승인이 된다는 거죠.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상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거죠. 담보가등기를 경유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 채권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유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라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라면 즉 차임 상당액 그걸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게 한 그런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즉 채무 승인이 된다는 이야기. 305페이지 면책적 채무인수, 병종적 채무인수 다 그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라는 거. 물론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거 입증은 그 이익을 누릴 자 채권자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쪽에서 계산 내역 뽑아가지고 한 게 입증을 한 거죠. 실물을 하나 가르쳐 준 거죠. 시효 중단의 효력, 중단 시기, 권리자의 재판 청구 시나 압류 등 청구 시 또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채권자에게 도달한 때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시하의 경우에 앞에서 봤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과산 절차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채무를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화해를 위한 소환, 이런 경우 이미 출석 이런 경우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그 앞에 신청한 그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거. 경과된 시효 기간의 무효화 및 중단 이후부터 다시 시효 진행.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무시하고 그 이후에는 무의미하게 되고 중단 이후에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 중단 후 그 시효 기초되는 사실 상대가 다시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 기간은 진행한다.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그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때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이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중단된 때는 이 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즉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동안은 계속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가압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집행을 개시했으나 집행 불능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승인으로 중단된 때는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것. 시효 중단의 인적 범위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 여기서 당사자를 하면 중단 행위에 관한 당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승계인이라 하면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는 것이고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중단 소유 발생 전의 승계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고가 채권자 대위권에게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양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승계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외가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연대 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의 의무를 면한다는 것. 그러나 분인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해놨는데 어떤 절대적 효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부진적 연대 채무와 관련되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은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정도입니다. 보정 채무,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보정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주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 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연대 보정 채무도 일단은 본질은 보정 채무라는 거죠. 부정성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나중에 그 다수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가 보면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권 이거는 가능하면은 오랫동안 존속시키기 위해서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1인에 의한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되면 소멸 안 되는 거죠.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 채무자는 민법에서 당해 피보존 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송달되었다면 시효 중단의 물적 범위 원칙적으로 청구한 것만 중단된다. 청구권 경합처럼 권리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그중 하나의 권리에 기한 소제기는 다른 권리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는 거. 상법에 기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 각각 별개로 말하는 거죠. 다음에 위자료 청구는 재산 손해배상 청구의 중단 사유가 아니다. 손해 3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에 비재산적 손해, 그에 대한 것이 위자료 청구. 채무자가 일부를 승인한 것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채권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청구한 부분만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되지 않는다. 원칙이 그렇고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제기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인 그 일부에 관해서만 발생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나머지 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봐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게 되고 그런 경우라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로마자 2번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로 봐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같은 취지의 판례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이고 로마자 3번 308페이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해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되고 전부에 대해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로마서 4번 소장에서 청구 예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분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그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 중단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5번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의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속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 당해 소속이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거 6번부터는 읽어보시고 30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와 그에 포함되는 권리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는 그 확인 청구가 발생된 청구권의 실현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 파생적 청구권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파면 청구 무효 확인의 소는 파면 이후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또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주장하는 것으로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발생시킨다. 앞의 시간에서 도해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채권과 관련돼서도 소멸시효 정지 소멸시효 정지라 하면 시효기간이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시효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나머지 기간만 진행되면 완성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잠깐 멈추게 한다는 거. 시효 정지 사유,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정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혼인관계 종료에 의한 정지. 부부간에는 부부 사이에 있을 때는 동갑하라기 곤란하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전제사변. 전제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완성의 의미.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이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있다는 것.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권리는 당연히 소멸했다라는 것. 상대적 소멸설은 원용권이 생길 뿐이다 라고 보는데 다우스가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변론주의 원칙상 소송에서는 시효 완성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변론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 311페이지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애초에 소급해가지고 그 채권, 음본 채권이 소멸되어야 그간의 이자도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그 시효 소멸이라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근래에는 제척기간과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던 채권이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얘는 실제 요걸 소송에서 써먹었습니다. 이런 한 줄 한 줄이 소송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거. 그래서 굵직굵직한 뭐 중요한 거 뭐 시험에서 또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 한 개가 소송의 승패를 작용합니다.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 보증인, 유치고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 사회치소소송의 수익자 등 앞에 가압류채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죠.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자, 옆집 아저씨 생각하면 되죠. 뭐. 4번 소멸되는 권리의 범위,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는 종속된 권리의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의자 채권도 역시 시효로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시효 주장의 남용, 채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 상태 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를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에 따른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 시효 이익의 포기, 이거는 시효 완성 후에 이익을 누린 자가 포기하는 거다라는 것. 이거는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이고 법률행위다라고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넌 단독행위다.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 시효이익 포기권자, 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 즉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는 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당연히 그 포기 이익을 받을 채권자가 되겠죠. 따라서 시효완 취득시효 관련된 게 나왔는데 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나중에 취득시효 쪽에 가서 별도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이란 권리변동 당사자는 시효 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시효이익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이다.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것, 취득시효도 마찬가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 효력이 없고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 가중시키는 것 효력이 없습니다. 단축 감경시키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포기를 허용해 버리면 소멸시효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죠.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가능하다.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 승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시효 완성 후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떤 승인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쓰지만은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 시효 완성 후 포기가 좀 더 엄격하다. 이런 거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해야 되고 당연히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당연한 거죠. 4번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연장된 기간까지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완성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시효 조에 가면 시효 완성자의 매수제의도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 처분에 기하여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납부 안 하면은 과징금이 나올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납부해 놓고 다툴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는 집행성 등을 감안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것이 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완성 전에 했으면은 채무 승인이 되겠지만 완성 후에 이 정도 하는 것 가지고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그런 거죠. 소멸 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소급하여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따라서 주 채무자의 시효 이익 포기는 보증이나 물상 보증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주 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돼 버리면 보증 채무 부정성에 의해서 딱 소멸해 버렸죠. 근데 주 채무자가 자기는 시효 이익 효과를 누리지 않겠다. 시효 이익 포기한다. 그러면 주 채무자 자기나 갚는 거지. 다른 사람의 보증 채무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입증 책임 채권자가 부담하겠죠. 제척기간 이거는 일반적으로 형성권 행사기간이다. 권리 행사 방법 그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만 행사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그 다음에 특히 판례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년 그거 출소 기간이다 라고 본 판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직기간과 시효제도 비교표는 한번 확인하시고 316페이지 법률이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근데 지소권, 환매권 등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지만 법률이 특히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 기간 10년을 고려하여 10년 제척 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법에서 특별히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형성권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316페이지 밑에 단락에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세부적인 예가 밑에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 관계의 조속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 162조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상사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첩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이 목적물 인도받은 때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시효로 소멸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
실효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권리 실효와 소멸시효는 다같이 시간의 경과를 요건하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소멸시효는 법률상 정해진 시간의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나 권리의 실효는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가 있고 그에 대해서 채권자,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므로 장기간 권리 불행사만으로 권리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된다. 그 정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민법 총칙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